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1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책으로 파트 1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쭉 매주 하나씩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임원의 범위에 대한 걸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파트 1의 임원의 범위 관련된 법령 내용 교재로 보면 57페이지 하고요. 파트 3에 255페이지. 등기 여부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 의무 내용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록, 파트 7에 있는 부록에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관련돼서 757쪽, 이렇게 57쪽, 255쪽, 757쪽에 있는 내용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전의 영상에 아마 1시간짜리에 임원의 범위가 간단하게 언급된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실무적인 상황과 연계해서 관련 본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다 있으시죠? 네, 이걸로 하게 될 거고요. 자, 제가 미리 열어놨고요. 자, 먼저 170 정도 키워놨습니다. 이것도 좀 더 키워볼까요? 네,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노트북이나 PC에서 보시는 게 좋은데, 자, 요 정도 해서, 자, 이제 임원의 범위에 대한 개별 세법상 규정 내용 먼저 보면, 자, 먼저 법인세법 시행령. 일단 이게 제일 많이 적용되겠죠. 우리가 대부분 다 법인에 대한 어떤 설계나 뭐 이런 컨설팅을 수행하니까 법인세법 규정이 제일 중요할 테고요. 자,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40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행령 40조 1항에 자, 임원이란 다음에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해서, 첫 번째가 법인의 회장, 사장, 뭐 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 이사회 구성원이 일단 임원인 거죠. 그래서 그 이사회 구성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이제 법인 등기부등, 임원은 이제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등기부등본을 딱 받아보면 거기 이사로 등재가 된 사람이 일단은 임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감사도 임원이죠. 그러니까 임원 중에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거잖아요. 감사도 임원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그 밖에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임원인 거예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첫 번째가 등기된 임원은 임원인 거고요. 감사 임원인 거고요. 그리고 5번에 있는 내용, 등기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이 등기된 임원이랑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임원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이건 형식적인 부분이죠. 등기부등본에 올라간 사람이 임원인 건데, 자, 올라가 있지 않았더라도 그 직무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의미가 이 법령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 예규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우리 행정해석을 보면, 임원은 시행령 40조 1항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자,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무의 실제에 따라서 사실 판단하는 사항이다라고 세법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된 임원도 임원이지만 등기가 안 된 임원일지라도 그 직무가 임원이 하는 일, 등기만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자, 그 사람도 임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형식과 실질이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어느 한 사람이 임원이냐 임원이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중요한 그 세법 조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3배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임원이면 퇴직금을 3배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임원이 아니면 이제 근로자가 될 테니까, 이제 그때는 근로자 퇴직금의 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을 지급받게 될 거니까 퇴직금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생기겠죠. 법인세법상은.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조금 더 확장하면 상증법상 규정을 보면 뭐 유족보상금이라든가 뭐 관련된 뭐 상속세 비과세 이런 규정들이 근로자를 전제로 해서 비과세 되는 조항들이 꽤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임원이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유족보상금이나 이런 걸 지급받게 되더라도 상속세가 과세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테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임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뭐 퇴직한 그런 직원이었다 그러면 퇴직한 근로자라 그러면 퇴직 시점 이후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임원인 경우에는 상증법을 적용하되는 케이스가 되게 되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임원의 범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임원인 경우에는 퇴직하더라도 당해 법인과는 상증법상 임원에 해당이 돼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그런 조세 문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원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일단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임원의 범위 보셨고, 그다음에 넘어가 보면 해석 사례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전 답변 사례에서 임원의 범위에 대한 뭐 직무 내용이라든가 대상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득세법. 자, 소득세법은 통칙에 규정이 되어 있죠. 통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임원이라면 법인세법 시행령 40조 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해서 법인세법 준용의 개념이죠. 법인세법을 준용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근로자의 범위를 판단할 때 특별히 임원을 뭐 제외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임원도 포함되는 거로. 그래서 임원이 받는 급여도 뭐 근로소득이라고 그러지 임원 소득이라고 따로 하지 않죠. 그래서 주 내용은 이제 법인세법 준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증법 내용입니다. 자, 상증법에서는 역시 그 상증법에서 임원이란 법인세 시행령 42조, 요거 오타입니다. 오타. 40조. 내년 개정판에는 꼭 반영하겠습니다. 40조 1항에 따른. 여기 내용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저도 여기를 못 고쳤어요. 자, 시행령 40조 1항 준용이에요. 자, 준용이고, 플러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좀 헷갈리니까, 우리 중소기업은 해당 안 돼요. 자,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임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고용관계 단절이 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임원이 아닐 텐데, 임원인 건 이제 상증법에서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임원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년 전에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5년이었죠.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그 임원이었는데, 이제 개정이 돼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실무적인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조문이 바뀌면서 기존에 야, 퇴직하고 5년 동안 어떻게 이 사람을 그 임원으로 보냐, 이거 너무 길다, 너무 과하다 라고 해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개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 예전에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었던 사람자로 돼 있는데, 지금 바뀌면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하고 가로 열고 퇴직 임원 이렇게 이제 문구가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물리 해석을 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사람이라고 그랬고,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퇴직 임원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딱 표현을 해버렸기 때문에, 임원은 여기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입법 취지, 개정된 취지를 보면, 그 전에 이제 근무 중에 임원이었던 사람이 퇴직하고 5년 동안 계속 임원의 지위에 있게 되면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너무 길기 때문에 3년을 좀 낮추자라고 해서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임원이었던 사람이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그러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그러면 임원으로 해석하고 실무를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맞지 싶고요. 상증법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기타 뭐 근로기준법은 뭐 근로자와 사용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제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이게 이제 뭐 법원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임원의 범위나 이 사람이 근로자냐 임원이냐를 판단하게 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게 이제 고용관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고용관계인 자는 근로자로 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임원의 범위에 대한 이제 개별 법령에 따른 내용이고요. 자, 법인세법 다시 한번 보시면, 등기된 사람, 등기한 임원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규정에 실질 판단해서 임원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임원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요 상황을 이제 아시고, 실무적인 상황이랑 연계해가지고, 파트 3에서 등기 여부에 따른 임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한 내용 한번 볼게요. 파트 3, 임원 퇴직금 등기에 따른 지급 의무. 그래서, 요게 261쪽인데 좀 밀린 겁니다. 여기 255페이지예요. 250.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255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형식과 실질이 같고 다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먼저 요 표를 먼저 볼게요. 자, 실제 임원이에요. 실질 직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실질도 임원이고 형식적으로 등기부 등본에 등기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임원이니까 형식과 실질이 딱 일치하는 케이스잖아요. 임원퇴직금 받을 수 있을 테고요. 실제는 임원이 아닌데 자 등기를 했어. 이게 이제 실질 판단의 예외예요. 이건 상법상의 문제거든요. 실질은 임원이 아닌데 그러니까 부장이에요. 부장인데 뭐 어떤 상황에 처해가지고 등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장이 퇴직할 때 실질은 부장이지만 등기를 올렸기 때문에 임원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줘야 된다는 거. 요 관련 대부분 판례를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실질은 임원인데 미등기했다. 등기하지 않았다. 우리 세법은 실질 판단이니까 등기하지 않았지만 실질이 임원이면 당연히 이 사람은 임원이니까 임원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임원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등기 안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지급 대상이 아니겠죠. 이 사람은 임원이 아니니까 그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임원퇴직금이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임원퇴직금을 규정을 우리가 만드실 때 회사의 임원 현황을 파악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된 사람과 등기되지 않은 사람의 어떤 그 내용들을 보셔서 이 형식과 실질이 다 일치하는 것인지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설계할 때 그런 것들을 이걸 뭐 보완을 한다든가 설계할 때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요 케이스 실제로는 임원이 아닌데 등기한 요 케이스에 대해서 자 대법 판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대법 판례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실제 대법 판례가 있었다는 얘기는 실제 임원은 아니지만 등기된 사람과 회사와 소송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법에서 최종 결론이 난 건데 이런 거죠. 결론은 임원퇴직금은 조라예요. 자, 실제로는 부장인데 등기에 올린 임원이 돼버리면 자,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자,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의 기관, 그러니까 이사회라는 기관이겠죠.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한과 아울러 자, 상법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된다. 그리고 자,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상법상 임원이 된다는 것은 뭐 손해배상 책임이라든가 사실은 그 무게가 이제 굉장히 좀 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임원이 아닐지라도 임원으로서 갖는 이런 보수 청구권, 퇴직금 청구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법에 따른 보수 청구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결이 나면 회사에서는 그 부장한테 직원 퇴직금, 근로자 퇴직금이 아닌 임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이 내용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껄끄러운 일인 거죠. 이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최선이죠. 그러니까 회사가 뭐 그 직원을 등기로 올렸을 때 뭐 임원 퇴직금 2배, 3배로 주기 싫다고 그러면 임원을 올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모르고 이렇게 했겠죠.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테고 만약에 우리가 조사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뭐 이걸 퇴직금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퇴직한 직원이랑 이런 뭐 이렇게 소송하는 것도 그렇고 남아있는 직원들이 보기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뭐 그렇게 좋게 보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안 생기는 게 최선이다. 해서 자, 요 내용 숙지하셔서 임원 퇴직금 설계하시거나 임원을 등재할 때 그 대상자 이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조금 유의하셔야 될 거고요. 자, 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임원 퇴직금을 설계할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건 부록에 있는데 역시 이것도 그 여러분 758쪽인데 757쪽입니다. 757쪽에 있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적용 범위. 자,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여기 보면 뭐 3배, 뭐 2배 이렇게 주는 거로 이제 돼 있죠. 이렇게 3배 주고 12년 이후는 뭐 2배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는 거로 돼 있는데 어쨌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이 임원퇴직금의 적용 범위에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이 임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퇴직금을 3배나 2배로 지급받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회사가 이 규정을 설계할 때 그런 상황을 파악하셔야 되겠죠. 회사에 이제 등재된 뭐 등기든 미등기든 모든 사람을 뭐 퇴직금을 3배, 2배 줄 것인지 아니면 뭐 등기된 임원만 뭐 3배, 2배 적용을 하고 등기되지 않은 임원은 그냥 근로자로 봐서 뭐 근로자 퇴직금을 줄 건지 아니면
임원에 해당되더라도 뭐 별도로 퇴직금을 별도로 계약을 해가지고 이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지 않고 이제 별도 계약에 의해서 뭐 주는 형태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을 하신 다음에 설계에 녹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항에 보면 자, 이 규정은 회사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는 상근 임원에 대해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는 그냥 상근 임원에 대해서 한다라고 해서 이제 뭐 등기 미등기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회사 임원형을 이제 조사해 봤더니 뭐 등기 임원고 미등기 임원 수가 많고 그래서 이게 임원 퇴직금을 뭐 3배, 2배를 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 이렇게 고칠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는 주주 총회에서 선임된 상근 등기 임원에 대해 적용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정하면 자, 임원 퇴직금 규정은 회사의 자치 법규이기 때문에 대내적인 효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규정인 거죠. 자, 이렇게 정하면 주총에 선임된 상근 등기 임원만 임원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미등기 임원은 퇴직금 적용 대상이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원 현황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계할 건지를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세법에서는 그러니까 규정을 이렇게 정하면 등기 임원만 준다고 돼 있기 때문에 미등기 임원은 이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 사람이 등기는 하지는 않았는데 실질 판단해보면 세법에서 실질 판단해보면 임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임원이 퇴직할 때 내가 세법 좀 공부 좀 했어. 나도 세법으로 판단하면 등기되지는 않았지만 그 실질하는 업무나 이런 게 임원이랑 어떤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임원이야. 나도 퇴직금을 3배, 2배 주시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그러면 그랬을 때 회사가 그래 너 2배, 3배 줄게 라고 하면 뭐 달리 뭐 이렇게 그 액션을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했다고 그러면 별도로 규정을 정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2항 3항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 계약에 의한다라고 해서 자, 등기 임원만 주는 걸 했다고 그러면 다른 등기하지 않은 임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자, 별도 계약에 의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규정에는 이렇게만 정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별도 계약을 어떻게 정할 거냐? 연봉 계약을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 연봉 계약을 작성할 때 퇴직금을 포함해서 뭐 지급을 한다라든가 어쨌든 이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퇴직할 때 뭐 그런 분쟁이 안 생겨요. 그 이게 뭐 나중에 뭐 설마 이럴 일이 있겠어라고 하다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해놓지 않게 되면 나중에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분명히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봉 수준이 뭐 억대가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그냥 근로자 퇴직금 일대하고 임원 퇴직금 예를 들면 3배라고 그러면 뭐 1억이었다고 그러면 3억이고 2억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사람인 이상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하실 때 임원 구성 현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현황에 따른 지급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나 이런 상황에 맞춰서 임원 퇴직금 규정도 그 설계 모형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원 퇴직금 규정이 뭐 어떤 특정 샘플을 가지고 뭐 여기에 뭐 회사 이름만 뭐 이런 날짜만 바꿔 가지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 내용을 상황을 진단하고 회사의 어떤 그 방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적용 범위나 이런 내용에 대한 설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임원의 범위에 대해서 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트 1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데 이 목차 내용이 이제 뭐 그 기본적인 내용과 설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후 관리의 내용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실무에 필요한 뭐 부록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교재 가진 분들은 뭐 이렇게 책 페이지 얼른 넘겨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세트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도 역시 이제 파트 2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이제 실무랑 연계된 중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이제 생각되는 것들 쭉 강의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구독이 101명이 됐더라고요. 100명이 오늘 넘었더라고요. 박수. 그래서 좋은 내용 많이 올릴 테니까요.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책도 꼭 사시고요. 네. 고맙습니다.